안녕하세요. 가장 빠른 경제 뉴스 목돈연구소 박연미입니다. 이번 한 주는 아마도 국내외 증시의 갈림길이 될 겁니다. 오늘 중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주중에 미국에서는 향후의 통화정책 방향을 보여줄 잭슨홀 미팅이 열리고요.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당분간은 현금도 콜옵션이다. 내가 이거 뒀다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 결과 보시고 투자 방향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8월 21일 월요일 박연미의 목돈연구소 개장합니다. 빛과 소금 샴푸의 요정 들으셨어요. 오랜만에 샴푸의 요정 들으니 기분이 말랑말랑 이런 의견도 있네요. 김정환님, 이 내면의 소리. 출근하니까 아들한텐 좀 미안하지만 육아로부터 해방되니 너무 좋네요. 역시 모닝커피는 사무실에서 마시는 커피가 최고. 그쵸. 육아로부터 애가 이쁜 거하고 육아로부터 해방돼서 좋은 거는 좀 약간 다른 거예요. 밥배하고 빵배가 따로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저희 아침에 유튜브가 너무 더워서 잠깐 좀 지장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지금 다시 점검하고 있으니까요. 금방 복구될 거라고 밖에서 사인이 들어오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희 매일 오전 11시에 가장 빠른 경제 뉴스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경제 뉴스 하나 알려드리고 갈게요. 중국이 2달 만에 1년 만기 금리 LPR 금리를 0.1%포인트 내렸습니다. 이거 은행에 가서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요거 바로 적용이 되는 그런 금리들인데 요게 내려갔다. 왜 내렸을까? 영향이 어떨까? 잠시 후에 일타 경제 이슈에서 알려드리고요. 저희 유튜브 시사교양 라디오 고릴라 보라도 있습니다. 문자 소개되면 추첨해서 커피 쿠폰도 드리고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오늘도 시황 보고요. 꼭 알아야만 하는 경제 뉴스들은 일타 경제 이슈에서 정리해드릴게요. 오늘 맨손경제 저희가 뭘 가져올까 하다가 휴가 안 가는 사람이 되게 많더라. 이런 얘기 하나 전해드릴게요. 저희 기자들 아무도 안 갑니다. 어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아무도 휴가를 안 가는데 저 포함해서요. 근데 올해 휴가 안 가는 분들이 많대요. 물가가 비싸서 그리고 극성수기 지나서 일부러 피해 간다는 분들이 많은데 해외에서도 그렇대요. 프랑스에서도 휴가 안 간다고 합니다. 그 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프랑스 얘기가 하나 더 있네요. 세계 최대 와인 생산지 보르도가 요즘 울상이라고 하는데 와인들을 청년층이 안 마신다고 합니다. 위스키는 좋아하고 와인은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요 얘기 잠시 후에 맨손경제에서 알아볼게요. 국내외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경제TV 박승환 기자에게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그거부터 볼게요. 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 대표 지수들이 주춤했던 터라 이날 대량 매물이 쏟아지진 않을까 걱정이 컸던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연준이 긴축을 계속할 거란 부담이 이어지죠. 중국 경기 불안하죠. 실제로 당일 전체 지수 1% 하락하며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를 이어가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반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온 덕분인데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5%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장중 4%대까지 빠지더니 다가오는 실적 발표 기대감에 최종 0.1%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5월에 엔비디아 실적이 한 50% 넘게 시장 기대를 웃돌지 않았느냐. 전망치를 더 높여도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엔비디아는 미국 현지 수요일 장이 끝난 뒤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인데요. 최근 주가 흐름은 썩 좋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고점 대비 10% 안팎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죠. 다만 글로벌 IBD들은 계속해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가는 싸고 성적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일 발표될 실적 그리고 컨퍼런스 콜을 통해 나올 이야기들 모두가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우리 반도체와 AI 관련주 역시 주춤하는 모습이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국내외 반도체 업종 주가의 변곡점이 될 거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네,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요. 간밤에 또 캐피털 원 파이낸셜이 오피스 자산을 매각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시장에 어떤 사인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먼저 소식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캐피털 원 파이낸셜이 9억 달러 가량의 부동산 대출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는 게 아닌지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말 미국의 오피스 빌딩 공실률은 3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뜩이나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드는 와중이라서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죠. 지난 금요일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홍다그룹이 미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당장 주가에 영향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다만 증시 전반에 잡음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홍다 외에 다른 부동산 업체들의 불안 소식 같은 이슈들이 증시에 돌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사실 뭐니 해도 이번 주에 우리가 가장 긴장하고 보는 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이 얘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24일부터 26일까지 열려 있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 연설은 우리 시각 25일 금요일이죠. 밤 11시 5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파월의 입에는 큰 기대를 안 하는 편이 낫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늘 그렇듯 연설에서 명확한 해답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죠. 다만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파월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크게 의미를 두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높게 출렁일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힌트가 될 수 있는 FOMC 의사록을 들춰봐도 뾰족한 답은 찾기 어렵습니다. 상반된 의견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죠. 지난주 의사록 발표 이후 오히려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만 높아진 게 현실입니다. 그래요.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작년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이 한번 크게 무너진 적이 있어서 긴장감 가지고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6거래일 연속 약세를 지속해오다가 상승 전환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사고 외국인은 파는 장세입니다. 코스닥 역시 강세 출발하면서요. 900선 회복을 노리고 있는데요. 코스피와 달리 개인이 2천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세에 있습니다. 특징주로는 오늘이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 D-Day를 맞은 HMM이 있습니다. 장 초반 5%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HMM의 인수 후보군으로는 SM그룹과 동원, 하림, LX그룹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글로벌 5위 해운사인 독일 선사 하팡로이드도 추가될 예정인데요. 예비 입찰은 오늘 오후 5시에 마감됩니다. HMM이 국내 대표 대형 컨테이너 선사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한국경제TV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는 알아도 끝이 없는데 딱 요만큼만 안 치면 일용할 뉴스 여기서 정리 끝납니다. 일타경제 이슈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배가 고프죠? 들었죠? 저는 매일 고픕니다. 심한 꼬르륵 소리 들었죠 방금. 그렇죠. 김성훈 기자가 표정 관리를 했는데 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점심 약속을 했더니 네. 너무 배가 고픈데 오늘도 이 뉴스에 너무 배고픈 분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뉴스 어떤 거 있습니까? 일단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전관 관련 뉴스인데요. 부동산 뉴스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H가 설계 감리 용역 업체 선정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서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까지 백지화하기로 했는데요.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입니다. 규모만 봤을 땐 총 648억 원에 가까운 규모라고 하는데 LH가 20일 서울 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주재로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용역 계약 처리 방안을
밝혔습니다. LH 확인 결과 7월 31일 이후 전관업체가 참여해서 계약에 체결할 설계 공모는 총 10건에 561억 원 규모고요. 감리 용역은 한 건에 87억 원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계약은 모두 취소하겠다는 게 LH의 입장입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코멘트가 나왔는데 이한준 LH 사장은 계약 취소에 따른 법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전관 고리를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이해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LH는 계약 취소한 용역과 향후 발주할 용역에 대해서는 LH 계약 심사 관련 내규를 신속히 개정하고 전관업체의 입찰을 배제한 뒤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전관 문제 해결을 위해서 LH는 먼저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 참가업체를 선정할 때 LH 출신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명단을 의무로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관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즉시 시행하기로 했는데 전관업체 설계 감리 용역 참여 자체 전면적으로 좀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를 위해서는 기재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향후 전개되는 것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LH 퇴직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종전까지는 자본금 10억 원 이상, 매출 100억 원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 심사를 받도록 했는데 심사 대상이 너무 좀 좁은 것 아니냐, 너무 소수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말씀드린 방안을 모두 모아서 10월 중에 이른바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전관 차단 방안을 LH뿐만이 아니라 국토부나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계약 파기에 따른 그 계약 위반 사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계약 안 하겠다. 전관들이 있는 회사와는 사실 이게 그 일률적으로 뭐가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겠지만 진작에 이런 문제 없이 일 잘했으면 이런 일 안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이쪽에서 불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제하는 거 역차별 아니냐라고 한다는데 전관이 있어서 계약을 쉽게 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그걸 비판하는 거잖아요. 이한준 LH 사장의 그 발언 태도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게 부임한 지 지금 1년 거의 다 됐습니다. 네. 그런데 유체이탈 화법은 좀 곤란하겠죠. 본인이 재임하는 1년 동안 무얼 했느냐 국민들은 아마 그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고 싶을 겁니다. 대한상의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우리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늘도 1340원에 개장을 했는데 환율이 불안한 건 한미 금리 역전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금리 역전 현상 자체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발생하는 실물 경제 충격이 사실은 더 큰 불안 요인을 촉발한다는 분석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가 어제입니다. 20일 발표한 한미 금리 역전 환율 변동의 특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제시하기 시작한 1999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한미 금리 역전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 달러 금리가 오르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금 유출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가 있는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있었던 1차 금리 역전기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있었던 2차 금리 역전기에는 금리 역전 격차가 벌어질수록 달러 환율이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2018년부터 20년까지 있었던 3차 역전기와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4차 역전기에는 환율이 소폭 상승하면서 불안한 흐름을 보이기는 했지만 큰 폭의 변동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대한상의의 분석입니다. 대한상의는 오히려 금리 역전 자체보다는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금리 정책이 실물 경제 위기로 전이될 때 도리어 환율 불안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1차 역전기 후반부에 닷컴 버블 붕괴가 있었고요. 2차 역전기 종료 이후에는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다. 이런 사례를 좀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3차, 4차 역전기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을 뜻하는 디플레이션 또는 금융 불안 등이 발생을 했지만 더 심각한 위기로 확산하지는 않았고 비교적 환율 변화도 크지 않았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수출 잘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환율이 급등하지 않는구나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99년 이후에 2007년 사이 우리가 중국에 수출 많이 해서 달러 많이 벌어오던 그 시절입니다. 하반기에도 결국은 수출이 답인데 요 돌파구를 좀 찾아야겠죠. 중국이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을 했어요. 방송 시작하기 네. 직전에 속보가 나왔는데 일단 그 결과부터 볼까요? 사실상의 대출 금리라고 하죠. 대출 의대 금리를 발표를 했는데 1년 만기 대출 의대 금리를 3.45%로 발표를 했습니다. 0.1% 포인트 내려잡은 건데 불과 2개월 만에 또 한 번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이 대출 의대 금리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견해가 거의 99.9%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미중 금리 격차, 자본 유출, 위안화 약세 우려 속에서 최근에는 이 부동산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실물 경제에 좀 큰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비구이안이라는 이 민간 부동산 개발업체가 달러화로 발행한 채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서 채무불이행 위험이 좀 큰 상황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또 다른 중국 부동산 공룡으로 꼽히는 헝다그룹이 이달 미국 맨하튼 파산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하면서 지금 일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5%에서 4.8%로 낮췄고요. 바클레이즈도 4.7%에서 4.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40년 호황이 끝났다는 기사를 냈는데 이게 지금 주말 사이에 좀 굉장히 화제가 된 뉴스이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40년 넘게 구가해오던 경제 모델이 무너지고 지금은 위험 신호가 이제 널려 있다. 이런 진단을 내린 건데요.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서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그동안 성공은 했지만 현재는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부채가 돼서 돌아왔고 그것으로 중국 경제가 허덕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여전히 경제 성장을 자신하고 있는데 중국 상무부가 중국 국가 경제는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서비스업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회복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갈 수 있는 나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도 했고 당장의 조금 수치는 조금 더 나아지진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면적인 회복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 GDP의 25% 가까운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부동산 경기가 흔들리면서 중국 내에서도 부동산 매물이 지금 거침없이 늘어나고 있고 개발 잔금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좀 약간의 시그널 두 개가 맞물리면서 중국이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아주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비관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금리를 팍팍 내릴 수가 없죠. 지금 위안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까지 그러니까 달러 대비 환율이 너무너무 말도 안 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위안화 가치를 어느 정도 방어하고 나가는 외국인 자금을 좀 잡으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구이 위안 작년에 65조 매출을 했는데 이번에 300억 원에 이르는 이자를 못 갚아서 이사달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시장이 속빈 강정이었다. 이거 다시 한번 확인이 되네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빌딩 오피스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공실률이 최고다. 그런데 지금이 기회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부분도 요즘에 굉장히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발단이 어디였나 조금 찾아보니까 16일 날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서 금리 얘기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다가 일부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 위험이 크게 지금 노출된 상황에서 일부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평가의 급격한 하락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 지금 내수 경기는 실업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회복되고 있는 어떤 분위기와는 별개로 미국 뉴욕이라던가 LA 등 주요 지역에 있는 오피스 공실률은 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JLL이라던가 쿠시먼 웨이트필드 등 글로벌 부동산 회사들의 자료를 분석을 해보면 샌프란시스코의 오피스 공실률을 31.6%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은 22.7%고요. 실리콘밸리도 한 21.6% 수준을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 이를 모두 합친 미국 주요 도시의 오피스 평균 공실률은 지난 2분기 기준 17.5%에 달한다고 합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약 2%포인트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유를 조금 따져보니까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제 조금 비싼 오피스에 굳이 거주해야 되나 이런 움직임이 네. 확산하고 있고 오피스에 쓸 돈을
데이터 센터라던가 아니면 물류 센터라던가 이런 좀 생산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오피스 투자 비중, 오피스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JLL이라는 곳이 보고서를 냈는데 뉴욕 오피스 시장 가치가 최근에 약 760억 달러 다 합쳐서 약 100조 원 정도 하락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내놨는데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것이 2011년 이후 12년 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곱씹어볼 분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반론도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준공된 신축 빌딩이나 주요 지역 중심 권역에 있는 오피스의 경우에는 공실률이 사실 5% 미만이다. 굉장히 이 중심 권역으로 떨어져 있는 곳들이 오피스 공실률이 심해지는 거지 사실 코어 지역에 있는 빌딩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평균의 통계 함정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이 돈이면 뭐든지 투자하는 월가 큰솔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침체에 빠진 상업용 부동산을 오히려 지금이 살 시기다 하는 좀 분석을 내놓으면서 지금 관련 펀드를 조성을 하고 펀딩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도 있었습니다. 알짜 자산은 위기의 매물로 추려야 된다. 네. 그래요.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다. 얼마든지 월세 받아서 유동화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곳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는 X의 차단 기능을 없애겠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계정을 차단하고 싶어도 네. 내가 이 사람한테 연락받기 싫은데 그 차단하는 기능을 못 쓰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SNS 소셜 플랫폼들은 다 차단 기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건 내 선택의 권리잖아요. 네, 굉장히 좀 역발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머스크가 현지 시각으로 18일 본인의 X 계정에 올린 글에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제외하고 기능으로서의 차단은 삭제할 것이라고 밝혀서 화제가 됐는데요. X 사용자가 기존의 차단 기능을 이용하면 특정 계정이 자신의 게시물을 보거나 팔로우하는 것을 기존에는 제한할 수 있었는데 이를 풀겠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사용자가 특정 계정을 보지 않을 수 있도록 가릴 수 있는 음소거 기능은 유지한다고 부연을 했는데 차단과 달리 좀 대상 계정에 경고를 발송하지는 않는다고 부연을 했습니다. 이에 한 누리꾼이 차단이 기본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안전장치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없애는 것은 소셜미디어상 조금 위험한 것 아닙니까? 라고 좀 댓글을 달았는데 이에 머스크가 댓글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좀 댓글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더 큰 문제가 X가 차단 기능을 없애거나 제한할 경우 애플 앱스토어라든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사실상 퇴출당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의 이런 결정이 애플과 구글의 가이드라인과 정면 충돌을 한다고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학대 가해자 차단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구글도 콘텐츠와 사용자를 차단하는 인앱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만약에 실제로 X가 차단 기능을 없앤다면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런 머스크의 결정을 놓고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다라면 해당자가 이렇게 저렇게 계속 계정을 만들어서 연락을 시도하거나 네. 내 게시물을 보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연히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가 네. 트위터에서 X로 바꾼 이 회사를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무인 택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운행 차량을 줄여서 대응하는 방식으로 한다. 네. 근데 이게 무인차 자체를 이 발전하는 단계 자체에 허들이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행 대수를 줄인다고 문제가 좀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 일단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달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운전자가 없는 무인 택시 크루즈라고 합니다. 이 크루즈가 24시간 유료 운행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사고가 잇따르자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무인 택시 운행 차량을 일단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 자회사 이 이름도 크루즈인데요. 이 회사가 개발한 무인택시 이름이 크루즈입니다. 2020년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무인택시 차량 서비스를 무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후 한 2년 3년 정도 지금 서비스를 계속 이어오다가 이번 달에 드디어 정식 유료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 종전에는 낮에는 100대를 운행하고 밤에는 300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낮에는
50대, 밤에는 아. 150대로 50% 감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잇따르는 사고 때문인데요. 지난 17일 밤에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무인 택시가 소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승객 한 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고 택시가 교차로에서 소방차를 들이받은 사건이었는데 당국은 택시가 긴급 차량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크루즈 택시 10대가 해변 인근 거리에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15분간 차량 정체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 가는 거예요, 서서? 맞습니다. 여기에 또 이 길을 안 가고 막고 있으면 네. 운전자들 입장에서 무인 택시라서 따질 수도 없고, 그쵸. 네 이게 굉장히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멱살을 때문에 잡고자 하는 아무도 없었다. 맞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이 일단 사고 조사를 끝낸 다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운행 차량을 50% 줄여라 이렇게 좀 명령을 내려서 크루즈 측도 이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뭐 n분의 1이니까 n을 줄이면 사고 확률이 줄어들긴 하겠습니다만 이 소방차의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소방차가 추월해서 요 경로가 좀 위험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요걸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타경제 이슈 이데일리의 김성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렌드를 통해 경제의 이면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맨손경제 국민일보 이광수 머니투데이의 조한송 기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두 분의 별명을 동의 없이 한번 지어봤어요. 네. 자, 머니투데이의 그 목동 박신의 조한송 기자. 근데 저만 그런 거 아니고 게시판에서 정말 그 들불과 같은 민심이 한 세 분 정도 그동안 어마어마하네요. 세 분 정도 엄청나죠? 대단한 감사한 분들이 그렇죠. 네. 목동 박신혜로 목동만. 당분간 한번. 네, 큰 반발이 혹시 있는 건 아닌가? 안티팬이 생기는 게 그럴 아닌가? 때는 제가 조용히 살그머니 없애버릴게요. 그 예, 별명. 알겠습니다. 국민일보의 프레피 이광수 기자. 네, 저 행랑아범이 업어서 학교 보내주는 것 같은 네, 그런 네. 룩으로 우리 지난주에도 만났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조한송 기자님, 그 목동 박신혜가 전해주는 첫 번째 소식이 와인이에요. 네. 요즘에 청년층이 위스키를 좋아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위스키만 사랑하고 와인은 싫어해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사실 위스키로 좀 돌아섰거든요. 이런 오. 분위기가 좀 네.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통계를 보니까요.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와인 수입량이 31,300톤이었는데요. 이게 전년 동기로 대비하면 10.8% 감소한 수치입니다. 주요 와인 수입국인 칠레, 스페인, 프랑스 이런 국가에서 와인 수입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같은 기간 반면에 이 버번이나 스카치, 라이 등 이 위스키의 수입량이요 16,800톤으로 역대 최대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성장한 이 와인 수요가 이 하이볼 등 인기로 위스키로 옮겨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왜 그 위스키에다가 탄산수만 섞으면 하이볼인데 최근에 편의점만 가도 하이볼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거든요. 아예 그냥 네. 제품으로. 아예 제품으로 네. 많이 나왔는데 이런 인기가 반영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인 소비가 주춤해지면서 와인 업계에서는 재고가 쌓이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상 이 와인 업계는 4개월 정도의 재고를 축적해 왔는데 최근에는 배로 늘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재고가 쌓이면서 국내 주요 와인 수입사들의 실적도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고물가 동향으로 소비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됐는데 그나마 외출 시나 회식 자리에서 찾는 주종 또한 위스키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격만 따지면 위스키가 싼 게 결코 아닌데. 맞습니다. 그렇죠. 가격의 어떤 전체적인 베리에이션, 가격의 어떤 카테고리를 치면 와인이 훨씬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와인은 조금 와인보다는 좀 더 힙한 위스키를 찾는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야, 진짜 세상 돌고 돌지 않아요? 위스키 옛날에 아빠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아빠술, 부장술. 해외 출장 갔다 오면 부장님 제가 얼마 안 선물로. 되지만 선물로. 근데 막 그 쌓여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안 먹어가지고 소진 안 돼서 회식 때 이번에 한번 싹 비울까 이런 느낌이었는데
많이 달라졌어요. 와인 생산지들도 여러 가지 변화를 감지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세계 최대 고급 와인 생산지가 이제 프랑스 남서부의 보르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이 농민들이 와인의 주 원료로 포도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농사를 포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현지 일간 신문 등에 따르면 보르도 일대 1,300여 개 농가가 포도 경작을 중단하고 뭐 토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오.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뭐 이 같은 포도 농가의 위기는 이 레드 와인의 가격 하락세 때문인데요. 프랑스 농업부에 따르면 이 보르도 와인의 85%를 차지하는 레드 와인의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보다도 하반기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 5년 평균 비교했을 때 20% 뭐 가량이 떨어졌는데 뭐 실제로 한 병당 현지에서 뭐 5에서 10유로 하던 게 최근에 2유로에 팔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2유로면은 3,000원도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격이 떨어진 건데 뭐 실제로 프랑스 슈퍼마켓에서 레드 와인 판매가 뭐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프랑스인이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와인의 양이 뭐 줄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우리만 안 먹는 게 그게 아니고 아니라 프랑스 사람도 프랑스인들도 안 먹는다. 그러니까요. 원래 프랑스 레스토랑 가면은 이렇게 와인과 곁들여 먹고 이랬는데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듯 합니다. 그래서 뭐 레드 와인의 와인 가격이 하락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의 젊은 층의 와인 사랑이 식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18세에서 35세 연령층의 소비량이 지난 10년 사이 뭐 30% 감소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게 최대 수입국이 중국이었는데 이 팬데믹 기간에 와인 수입을 중단한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프랑스인들의 뭐 인기 뭐 와인 사랑도 식었고 뭐 폭염 등의 원인도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와인에 대한 인기가 좀 줄었다. 이 예전에 신의 물방울 이 만화부터 시작해서 신의 물방울. 네. 드라마 때루아 막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와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바뀌었군요. 그러면 그 와인 유통사들도 큰일 났다. 이거 전략 바꾸자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아무래도 실적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이제 회사 측에서 이제 실적이 안 나오면은 항상 하는 게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보면요, 그 와인 수입 유통사 1호 상장사 나라셀레가 이제 독립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독립법인이 뭐 하는 법인이냐? 와인이 아니라 코냑이나 위스키, 보드카 등 이런 제품들을 이제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법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스키 같은 게 잘 되니까 우리도 팔자. 좀 이런 사업 다각화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예전에 이제 와인을 주력으로 유통하는 그 신세계 LMB라는 법인도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제주 소주로 이제 한번 사업 진출했다가 실패로 철수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소주 한번 해보겠다. 와인도 지금 잘 안 팔리는데 그래서 이제 신제품인 킹소주 24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일단 뭐 와인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통 과정을 한 단계 좀 줄여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프랑스 등으로 이제 직접 MD들을 좀 파견을 해서 좀 유통 과정을 좀 줄여서 좀 원가를 절감하려는 그런 시도도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게 수요에 따라서 공급자는 당연히 변화하기 마련인데요. 요즘 지방에 내려가면 재래시장에서 농부들이 재배하는 채소의 종류가 확 바뀌었습니다.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 와인하고 비슷하거든요. 동남아 세댁들이 많아서 국산 채소 말고 동남아에서 즐겨 먹는 채소를 길러서 파는 그런 농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것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전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 앞에 이 두 분은 절대로 휴가는 가지 않는 정말 열일하는 두 기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저 포함해서 휴가 안 가는 사람 많고 휴가를 가도 내가 물가 좀 떨어지면 가겠다. 이런 사람이 많은 모양이에요. 휴포족? 네. 우리 또 무슨 족 요거 만드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게 수치가 있나요? 네, 수치가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지금 이제 8월 21일이니까 오늘이 이제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면은 이제 지난달 국내 관광 지출액이 3조 5,892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게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000억 원 넘게 줄어든 겁니다. 이게 통상 7월이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광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올해는 4월이나 5월보다도
관광 지출의 감소폭이 더 컸다고 합니다. 휴가 가면은 사실 뭐 국내 여행으로 좀 한정해 놓는다고 하면은 사실 맛집 가는 거잖아요. 그쵸. 뭐 대단히 무슨 구경도 중요하지만 예, 금강산도 식후경이니까 그래서 이제 관광 관련 지출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식음료 지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달 1조 8천억 원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이것도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한 1,000억 원 가량 줄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지난달 부산 해운대구 방문자 수가 1년 전보다 4.7% 줄었고요. 소비 감소폭은 더 컸습니다. 1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해도 작년보다 좀 더 아껴 썼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방문자 수, 관광액 소비액이 다 줄어드는 곳은 전남 여수, 경남 통영, 충남 태안, 제주시 등도 다 두 자릿수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습니다. 이 국내 주요 관광 지역 모두 방문자 수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수입이 동반 감소한 그런 모양새인데요. 같은 기간 서울의 관광 소비는 0.9% 줄어드는 데 그쳐서 사실 여행이 없는 여름이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국내에서 한동안 바가지다. 이 바가지 씌운다 이런 논란이 있어서 혹시 비슷한 가격에 다 해외로 나간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영향도 일부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해제되면서 해외로 나간 관광객이 뭐 늘어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좀 정확히 비교하자면 코로나로 출입국이 제한됐던 이전과 좀 비교를 해봐야 할 텐데요. 그 출입국이 제한됐던 때보다 늘었을 뿐이지만 이전과 비교해보면은 지금 여전히 해외여행을 좀 덜 가고 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요. 2019년 6월 해외로 나간 내국인 관광객이 249만 명 정도였는데 지난 6월에가 177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든 해외든 여행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었다. 뭐 이런 분석도 가능할 텐데요. 지난달 초 뭐 온라인 여론조사 이런 통계를 보니까 전국에만 20세에서 69세 남녀를 뭐 3천 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 휴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36%가 여름 휴가 계획이 없다. 저처럼 이렇게 밝혔다고 하고요. 또 이게 휴가 계획이 없진 않지만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런 응답까지 확대하면 73%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 비용 부담을 꼽은 비율이 34%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네, 비슷한 시기에 유럽에서도 설문조사들을 진행을 했는데 원래 유럽 사람들 막 한 달씩 휴가 가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특히 프랑스 이런 나라들. 국민들 조사해 보니까 한 40%는 올해는 휴가 안 간다. 특히 비행기는 절대 안 탄다. 돈이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네요. 자, 이 기자님. 네. 비용 부담 때문일까요? 성수기에는 휴가 안 갑니다. 찬바람 불면 갈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원래 7월과 8월이 성수기인데 9월과 10월을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하나투어 집계를 보면요. 그 여름 휴가철인 지난달 말보다 징검다리 연휴인 9월 말 추석 연휴부터 10월 개천절까지 이 여행 상품 예약률이 약 20%가량 높았다고 합니다. 이른바 늑캉스라고 하는데요. 이 늑캉스 이점이 많습니다. 일단 휴가철 가도 올해 너무 더웠잖아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네. 놀러 가는 것인지 이게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다. 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네. 게다가 9월, 10월에 가면은 관광지가 덜 번잡하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 국내 제주도 항공권만 놓고 보면은 7, 8월보다 이제 9월, 10월이 한 30%에서 50% 가량 그 항공권만 놓고 봐도 저렴하고 숙박료도 당연히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 제주항공이 지난 16일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 통해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올해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응답자 가운데 42%가 언제 갈 거냐 물어보니 5월, 6월 그리고 9월, 10월에 가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봄, 가을에. 네, 7, 8월이 쏙 빠졌죠. 그래서 네. 그 이유가 52%가 여행 비용이 비싸서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여행업계 관계자는 그 통상 이제 9월에 날씨가 좋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지가 많이 선호된다고 하고요. 특히 유럽 여행을 많이 가신다고 합니다. 가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그래서 여행업계나 숙박업계에서도 이들을 타겟한 상품을 지금 속속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추석 때 좀 나가시기는 하겠지만 물가가 비싸고 지금 유류 할증료 이런 것도 계속 오르더라고요. 그때 통계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명품 시장 얘기 오랜만에 나왔는데 조한송 기자님. 이게 팬데믹 때는 갈 데도 없고 그때 증시도 좋았잖아요. 마치 부자가 된 듯한 나만의 착각. 나는 증시 천재인가? 사면 다 오르네. 이럴 때가 잠깐 동안 있었잖아요.
그때 백화점 명품 매장 앞에 오픈런이 굉장히 흔한 풍경이었는데 이거 없어졌죠. 네, 최근에 많이들 보셨을 텐데 명동이나 주요 매장을 보면 줄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콧대 높았던 이 명품 업체들도 좀 변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샤넬 매장이 영업을 시작한 후 방문하는 고객을 선착순으로 응대하겠다 이런 공지를 냈습니다. 이게 바로 2020년 도입한 이 사전 접수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사전 접수가요, 이 오픈런 고객들의 구매 편의를 위해서 백화점들이 오픈 시간 전에 직원이 나와서 기다리는 고객들의 대기 등록을 돕는 행위를 말했는데 요걸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13일에는 에르메스가 전 매장에서 현장 대기를 없애고 온라인 접수 시스템으로 입장 순번을 정한다고 밝혔는데요. 기존에는 이 개인 정보를 입력해서 대기를 등록하고 차례대로 입장을 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이 대기 순번에 들지 못하면 입장 자체가 불가능했고 그래서 오픈런에 많이 나섰는데요. 이제는 대기 순번 50팀 안에 들게 되면 뭐 셀러들이 안내와 상담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매장을 둘러볼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뭐 그리고 또 다른 명품 업체죠. 스위스 명품 시계인 롤렉스도 지난달부터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서 오픈런을 해소하겠다. 이게 해소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굉장한 고객 서비스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님이 없구나.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올 2분기 좀 실적을 봤거든요. 이 글로벌 명품 업체들의 그 실적을 보니까요. 주요 시장인 미국과 중국 등에서 부진하면서 일제히 저조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특정 업체만의 현상이 아니다 보니까 해외에서는 이제 명품 파티는 끝났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없는데요. 1인당 명품 소비 금액이 우리나라가 1위였거든요. 그런데 국내도 상황은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고요. 명품이 주로 유통되는 이 백화점이 명품 성장률이 0%대로 사실상 정체에 접어들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백화점에서 전체 매출 중에서 명품의 비중이 30%였거든요. 그런데 이 백화점 3사의 모두 2분기 영업이익이 20% 이상 줄었는데 이게 명품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뭐 코로나 봉쇄 시기 억누르고 있던 구매 수요를 과감한 소비로 폭발시키는 이른바 이 보복 소비 현상은 이제 좀 끝났고요. 네. 그리고 뭐 고물가와 희소성 감소 등의 이유로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샤넬이 가격 인상을 뭐 1년에도 4번 이상 이렇게 올리면서 과하죠. 특히 네, 국내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네. 과하게 올리면서 오늘이 가장 싸다 이런 말이 뭐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리셀 재팔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오픈런에 많이 나서고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줄었다는 겁니다. 뭐 가격 인상 주기가 짧아지면서 너도 나도 뭐 가격 이렇게 오픈런에 들어서서 샤넬 백을 사다 보니까 뭐 희소성이 줄었다 이런 것도 원인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가가 워낙 오르기도 했고 이제 안 산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 같은데 중국인 관광객 이제 단체 관광객 다시 오잖아요. 네. 그러면 한국에 와서 많이 사면 명품업계 태도가 또다시 달라질까요? 또다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잘 팔린다 싶으면 언제든지 입장 바꿔도 사실 놀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안 사야겠다 그럼. 네, 그래서 저도 안 사려고요. 사다 말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네. 그래서 언제든지 잘 팔리면 다시 입장을 바꿀 수 있다. 좀 그렇게도 보이는데요. 사실 뭐 대표 명품 브랜드 중에 이제 2곳 정도가 이제 손님 맞이 시스템 개편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명품 기업들이 따라갈 거냐? 이것 자체도 일단 의문감이 들고 있고요. 최근 명품 소비 성장률 꺾이긴 했지만 한국 시장 여전히 아시아 중에서는 굉장히 또 알짜배기 시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벽부터 이게 오픈런 하는 것 자체가 화제잖아요. 오픈런 하는 것 자체에 뭐 루포 그쵸. 기사가 나오고. 그러라고 일부러 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광고 효과, 마케팅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이제 오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명품 업계가 다시 한번 열기를 되찾을 수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 고객이 몰려서 한정 판매 제품들도 빨리 소진되고 있고 이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또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대기 시스템을 이제 없애고 오픈런을 또 이렇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최근에도 기사를 보니까 수선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새 상품 샀는데 문제 있으니까 교환해 달라고 하면
그 사이에 가격이 올랐으니까 오른 가격 내야 바꿔드릴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횡포가 있다고 하는데 안 사주시면 착해집니다. 물론 개인의 선택이에요. 뭐 명품을 구입하는 게 좋다 나쁘다 할 일은 아닌데 업체의 태도를 바꾸는 건 고객들이기도 하다는 거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노제펜이 사라졌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노제펜 그 일본 정부가 이제 지난 2019년에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국내에서 일본 여행 가지 말자, 일본산 맥주, 일본 브랜드 뭐 유니클로 같은 거 사지 말자 이런 노제펜 운동이 있었는데 다만 최근엔 노제펜 운동이 희미해지고 오히려 일본 제품을 자주 애용하는 예스제펜 까지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본 맥주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이 큰 폭으로 늘어서 7월 기준으로 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맥주 수입량이 전체 맥주 수입량의 35%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사들이는 해외 맥주가 일본산 맥주입니다. 뭐 한동안 안 샀으니까. 네, 맞습니다. 또 이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 맥주 수입량이 7,985톤으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9% 늘었습니다. 노제펜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9년 7월 수입량이 한 5,000톤 정도 됐었는데 이를 훨씬 웃도는 수치고요. 바로 직전인 2018년 7월인 7,000톤보다 더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 불매운동 직격탄을 받고 사실 마트나 편의점 매대에서는 아예 일본 맥주를 그냥 아예 내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올라와 있고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일본 아사히 생맥주 있잖아요. 한번 네. 따면은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는 아직 전 못 먹어봤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굉장히 기세가 좋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이 일본 다음으로는 중국, 네덜란드, 독일 맥주가 많이 팔린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또 이것도 그러다 맙니다. 그 맥주 한동안 못 구한다 막 이러더니 지금은 쉽게 살 수 쉽게 있어요. 구할 수 있다고. 이 유행이라는 게 항상 그러다가 지나간다. 워낙 귀하면 또 관심이 가다가 또 흔해지면 관심이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일본 여행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긴 하나 봐요. 근데. 네, 제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일본으로 떠나는 이제 국내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달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숫자를 보니까 232만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가운데 한국인이 62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관광객의 한 30%가량을 차지를 하는 건데요. 뭐 아무래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뭐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떠나올 수도 있고 식도락이나 온천 쇼핑 등 즐길 거리가 풍부하다. 그리고 최근에 왜 엔화가 그렇죠. 좀 많이 가격이 떨어져서 이런 것들이 인기로 작용한 듯합니다. 엔저 영향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최근에 세대별로 광복절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광복절에 대한 인식 조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요거 짧게 볼까요? 네, 그 여론조사 기업 PMI가 이제 광복절 맞이해서 전국 만 20세부터 6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이 광복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전체 응답자의 50%, 즉 10명 중 5명이 이 광복절 날에 8월 15일에는 일본 여행을 갈 수 있지만 광복절 같은 날에는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날은 가도 되는데 8월 15일만큼은 일본 여행 가면 안 된다라고 네. 10명 중 5명이 응답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됐고요. 그에 반해 8월 15일에 가도 된다라고 이제 집계한 그 응답한 그 사람은 29.5%, 그러니까 10명 중 3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읽히는 그런 조사 결과네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맨손경제 조한송 기자, 이광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날씨는 덥고 그래요. 한일 관계가 참 묘합니다. 김민철님 그러다 말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이문경님 평창으로 막바지 휴가 잘 다녀오세요. 재밌었는지 알려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